여러분,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딱 벗고 따뜻한 방바닥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 포근한 온기, 아마 다들 당연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영하 25도가 기본인 나라 핀란드에서 30년간 난방만 연구해온 최고의 전문가가 한국 집에서 딱 일주일을 살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답은 한국에 있었어요. 대체 무엇이 평생을 바친 그의 경력까지 부정하게 만든 걸까요?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이 바닥에 세계가 경악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핀란드 건축 전문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국 온돌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울린다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이 됩니다. 저는 유하 라이티넨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평생 추위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헬싱키의 겨울은 잔인해요. 영하 25도가 기본이고 해는 오후 3시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방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죠. 벽은 50cm 두께로 단열하고 창문은 3중 유리를 사용합니다. 사우나는 모든 가정에 있고요. 저는 북유럽 난방 시스템이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이상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유럽 부유층 사이에서 한국식 주거 체험이 유행이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한국의 난방? 바닥을 데운다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의 극치였어요. 열은 위로 올라가는 게 물리 법칙인데 왜 굳이 바닥부터 데우나요? 천장 쪽은 과열되고 발치는 차가울 게 뻔했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 쌓였어요. 독일 재벌 가문이 서울 한옥스테이를 예약했다는 기사, 프랑스 건축가가 온도를 연구한다는 논문, 심지어 영국 왕실 관계자까지 관심을 보였다는 소문까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단순한 이국 취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내 카트리가 먼저 제안했어요. 직접 가보자고요. 투자 기회를 찾는다는 명목으로요. 저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 해소 정도였죠.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우리 부부를 한겨울에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2024년 1월이었어요. 헬싱키와 비슷한 영하의 날씨였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내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풍경은 헬싱키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빠르게 걸어갔죠.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요. 추위에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그냥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추위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숙소는 북촌 한옥이었습니다. 전통 가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곳이라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핀란드의 난방은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죠. 그런데 이곳은 차분했어요. 온도계를 보니 22도. 우리 집과 같은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질문이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집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어달라고요. 물론 핀란드에서도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위생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현관 바닥이 이미 따뜻했거든요. 겨울인데 말이죠.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온기가 예상 밖이었어요. 양말을 신은 발을 바닥에 디딘 순간 묘한 느낌이 왔습니다. 핀란드의 바닥은 늘 차갑거든요. 나무 마루든 타일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우리는 슬리퍼를 신고 카펫을 깔고 양말을 두껍게 신습니다. 추위는 발끝에서 시작된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닥은 달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열을 전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사우나처럼 뜨겁지도 않았죠. 그냥 적당히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따뜻했습니다. 아내 카트리가 코트를 벗으며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구가 낮았습니다. 소파도 테이블도 선반도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했죠. 핀란드 가구는 높아요. 의자는 허리 높이까지 오고 테이블은 서서 일할 수 있게 설계돼 있죠. 효율을 위해서요.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게 낮았습니다. 마치 바닥을 기준으로 공간이 설계된 것 같았어요. 집주인이 권했습니다. 소파 대신 바닥에 앉아보라고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투자자로서 고급 숙소를 많이 봤지만 손님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하는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카트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옆으로 모으고 앉았어요. 이상하게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라 앉았죠. 무릎을 굽히고 등을 세우고 숨을 고르는 자세가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허리가 곧 아플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먼저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리를 뻗었다가 다시 모았다가 의자에 앉았을 때는 자세가 고정되는데 여기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침묵이 있다는 걸요. 핀란드 집에는 항상 소리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물을 순환시키는 소리, 보일러가 작동하는 소리, 환풍기가 공기를 내뿜는 소리.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난방이 작동한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 집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기계가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투자자 본능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일러는 어디에 있냐고요? 집주인이 웃으며 가리켰어요. 저 멀리 복도 끝 작은 방 안이라고요. 소리가 여기까지 안 들린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요?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몸은 이미 이 공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카트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편하다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호텔 침대가 불편하다고 의자가 낮다고 늘 뭔가를 지적하죠. 그런 그녀가 바닥에 앉아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느끼고 있었죠. 이 침묵이, 이 따뜻함이 묘하게 마음에 남는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자신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창밖은 영하 5도였습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이었죠. 그런데 저는 반팔이었어요. 핀란드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늘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그래도 추워서 커피를 손에 쥐고 다녔거든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22도. 우리 집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핀란드 집은 라디에이터 근처만 뜨겁고 창가는 차갑죠. 그래서 늘 온도 편차가 심합니다. 라디에이터를 25도로 설정해도 체감은 20도 정도예요. 열이 천장 쪽으로 몰리니까요. 하지만 이 한옥은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이 따뜻했어요. 현관도 거실도 화장실도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사우나 바닥처럼 뜨거워서 오래 못 있는 그런 온도가 아니었죠. 그냥 사람 피부 온도보다 조금 높은 정도. 35도쯤 될까요? 손을 계속 대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구나 싶었어요. 온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아내 카트리는 이미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가 자세로 다리를 쭉 뻗고 있었어요. 아침 스트레칭이라고 했죠. 핀란드 집에서는 늘 매트를 깔아야 했거든요. 바닥이 차가워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바닥 자체가 매트였어요. 아니, 매트보다 더 좋았죠. 매트는 열을 차단하지만 이 바닥은 열을 전해주니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테이블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를 보며 이야기했죠. 핀란드 집에서는 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어요. 식사할 때도 일할 때도 대화할 때도요. 테이블은 기능적이지만 동시에 거리를 만들어요.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만 있었죠.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난방이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걸요. 핀란드의 난방은 공간을 데웁니다. 방 전체의 온도를 올리는 게 목표죠. 그래서 천장까지, 벽 구석까지 모든 공기를 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죠. 하지만 사람은 천장에 살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살죠. 앉고 눕고 걷고 아이를 키우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천장을 데우는데 에너지를 쏟았을까요? 저는 투자자로서 수없이 많은 건물을 평가해 왔습니다. 단열재 두께, 보일러 효율, 에너지 등급. 모든 걸 숫자로 계산했죠.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를요. 아이가 기어다니는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노인이 앉아 쉬는 공간은 어디인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장소는 어디인지요. 그 질문들을 한국은 이미 답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데워서요. 사람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표면을 따뜻하게 만들어서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였죠. 그 차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카트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추위를 피해 이동할 필요도 없었고 옷을 껴입을 필요도 없었죠.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됐습니다. 그 순간 제 확신이 조금 더 흔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투자자의 본능이었어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고요. 에너지 효율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바닥 난방의 열 손실률, 유지 비용, 설치 단가. 모든 데이터를 찾아 엑셀에 입력했어요. 계산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바닥 난방은 초기 설치비가 높았어요. 배관을 바닥 전체에 깔아야 하니까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죠. 온수를 계속 순환시켜야 하니까요. 반면 라디에이터는 간단했습니다. 벽에 달고 배관 몇 개만 연결하면 끝이에요. 수리도 쉽고요. 숫자만 보면 북유럽 방식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헬싱키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동료 마르쿠스에게요. 그는 건축 엔지니어였습니다. 제 질문에 즉시 답장이 왔죠. 바닥 난방은 느리다고 했어요.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급격한 온도 조절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강했어요. 북유럽 시스템이 훨씬 더 진보적이라고요. 저는 그 답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어요. 마르쿠스는 수십 년간 이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였고요. 저 역시 같은 결론을 수백 번 내려왔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제 몸은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때 카트리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베개도 없이 그냥 바닥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냐고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편하다고요. 허리가 펴진다고요. 핀란드 침대에서는 늘 허리가 아팠는데 여기서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내려다봤어요. 엑셀 시트 안에는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킬로와트, 제곱미터, 유로. 하지만 그 어디에도 카트리의 허리 통증은 없었어요. 아이가 기어다니는 안전함도 없었고요. 노인이 바닥에 앉아 쉴 수 있다는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겠죠.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가족과 눈높이를 맞추겠죠. 그게 당연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핀란드에서는요? 우리는 집에 들어가도 슬리퍼를 신습니다. 바닥이 차가우니까요. 의자에 앉아야 하죠. 바닥에 앉으면 냉기가 올라오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효율은 기계의 효율이지 사람의 효율이 아니었다는 걸요. 열이 얼마나 빨리 공간을 채우는지는 중요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하는지는 측정하지 않았어요. 에너지 사용량은 계산했지만 삶의 질은 계산하지 않았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숫자로는 증명할 수 없는 걸요.
제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얕잡아 본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다른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1990년대 건물이라고 했죠. 저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30년이나 됐으면 난방 시스템도 낡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핀란드에서는 20년만 지나도 보일러를 교체하니까요. 12층에 올라가는데 복도부터 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핀란드 아파트 복도는 항상 춥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복도까지 온기가 있었죠.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놀랐어요. 집주인은 70대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부터 사셨다고 했어요. 거실 중앙이 비어 있었고 두툼한 러그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주들이 논다고 하셨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감기 걱정이 없다고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역시 따뜻했어요. 30년 된 시스템인데도요. 고장은 없었냐고 물었죠. 김 여사님이 웃으셨어요. 한 번도 큰 고장은 없었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라디에이터 밸브를 2년마다 점검하거든요. 배관에 녹이 슬고 연결부가 망가지고 유지보수가 끊임없죠. 카트리가 물었습니다. 리모델링은 하셨냐고요. 김 여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바닥은 처음 그대로라고 하셨죠. 벽지만 몇 번 바꿨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관이 바닥 밑에 있는데 30년간 문제가 없었다니요. 김 여사님이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봤다고요. 바닥이 따뜻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었다고 하셨죠. 겨울에도 맨발로 뛰어다니고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누워서 책을 읽는다고요. 그 말에 카트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부자들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술 같다고요. 그 한마디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만들어 왔을까요? 더 비싼 집, 더 고급스러운 마감, 더 복잡한 시스템. 하지만 가족이 함께 바닥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겨울에 집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신죠. 바닥이 차가우니까요. 엎드릴 수도 없어요. 카펫을 깔아도 냉기는 올라오니까요. 하지만 여기 한국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따뜻한가를 경쟁해왔지 누가 편안한가를 묻지 않았다는 걸요. 온도계 숫자는 높였지만 사람들이 바닥에 앉을 수 있게는 만들지 못했죠. 김 여사님의 집이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옥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요. 내일 아침 핀란드로 돌아가죠. 저는 소파에 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았어요. 자연스럽게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카트리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었죠.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그게 당연한 풍경이에요. 저는 다리를 뻗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핀란드에서는 의자에 앉아도 1시간이면 허리가 뻐근하죠. 자세가 고정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자세를 바꿀 수 있었어요. 카트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허전할 것 같다고요. 우리 집은 완벽합니다. 최신 보일러, 3중 유리, 두꺼운 단열재. 하지만 바닥은 차가워요. 그래서 늘 슬리퍼를 신고 의자에 앉고 테이블에 기대죠. 바닥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난방은 공간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장치였어요.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들이 낮은 곳에 모입니다. 같은 높이에 앉게 되죠. 눈높이가 맞으면 대화가 달라져요. 핀란드 집에서 우리는 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편리하지만 경계예요. 물리적 거리를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경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주 앉았어요. 아무것도 사이에 없이요.
카트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대화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어요.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이었죠.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어요. 추위를 피해 자리를 옮길 필요도 없었죠.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투자 설명서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가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같은 높이에 앉게 만드는 것, 대화를 많게 하는 것.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죠.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존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선언할 필요는 없었어요. 인정하면 충분했죠. 한국의 이 방식은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한 결과라는 것을요. 사람이 어떻게 앉고 쉬는지 지켜본 결과요. 그리고 그에 맞춰 공간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였습니다. 공간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거기에 맞추라고 했죠. 효율적이지만 사람에게 맞춘 게 아니었어요. 기계에 맞춘 거였죠.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따뜻했고 편했으니까요. 그 순간이 제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왔습니다. 헬싱키의 겨울은 여전히 잔인했어요. 영하 20도였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집 문을 열었습니다. 난방은 완벽했어요. 온도계는 23도였죠. 하지만 저는 즉시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거든요. 양말을 신고 있어도 냉기가 올라왔어요.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했던 일이었죠. 카트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불편하다고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높았습니다. 소파, 의자, 테이블. 시선이 위를 향하게 설계돼 있었죠. 바닥은 지나가는 공간이었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낮은 시선, 조용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라디에이터 소리가요. 물이 배관을 타고 흐르는 소리, 금속이 팽창하는 소리. 저는 멈췄어요. 이 소리를 일주일 동안 듣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집에서는 기계가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난방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헬싱키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추위와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평온했었는데요.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뻗을 수 없었어요. 테이블이 가로막고 있었죠. 자세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유로웠는데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한국 집에서 들리지 않던 기계 소리. 그것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배려의 완성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왜 그동안 더 강한 시스템만을 추구했을까요? 더 빠른 예열, 더 높은 온도, 더 복잡한 제어. 하지만 사람의 몸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마루였어요.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수 없는 온도였죠. 노인이 앉아 쉴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우리는 시각적 아름다움은 추구했지만 촉각적 편안함은 놓쳤습니다. 카트리가 차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요. 서울에서는 그 거리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키워왔다는 걸요. 온도계의 숫자, 효율의 숫자.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지는 측정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가까이 앉는지, 대화가 얼마나 많아지는지요. 그 복선이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따뜻함의 기준을 우리는 잘못 설정해왔던 거예요. 온도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어야 했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한국식 바닥 난방을 도입하기로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철학까지 함께 가져오기로 했죠. 설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르쿠스와 엔지니어들이 모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 맨발로 노는 아이들, 70대 할머니가 손주와 바닥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들이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높이부터 생각하자고요. 천장이 아니라 바닥부터요. 동료들은 놀랐어요. 숫자에 집착하던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비용이 2배가 든다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30년간 고장 없이 작동한다면 오히려 싸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요. 가족이 함께 바닥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다는 것.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효율보다 삶을 선택한 유아로요. 카트리가 지지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전기 매트를 깔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작이었죠. 저녁이면 우리는 그 위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테이블 없이요. 눈높이를 맞추고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눴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핀란드의 바닥 난방 고급 주택이에요. 한국 엔지니어와 협력하기로 했죠.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요. 사람을 쉬게 하는 집. 그 개념을 이제 유럽에 소개할 수 있다고요. 겨울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우리는 추위와 싸우는 법을 완벽하게 알아요. 하지만 겨울을 가장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따뜻함이란 온도가 아니라 배려라는 것을요. 그 사실 하나로 이번 여행은 충분히 값졌습니다. 아니,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진보적인 기술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유하는 온돌에서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리 문화가 자랑스러우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